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리치입니다. 최근에 다가구 수익률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리치님은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니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같이 매매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방 한 개당 운영비를 얼마로 잡으면 적당할까요? 그리고 리치님은 항목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수익률을 계산한 영상에서 먼저 운영비를 빼야 진짜 수익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방 한 개당 운영비를 잡기는 곤란하고요. 건물마다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의 고정비용은 다가구 운영 경비 영상에 자세히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에서 핵심 내용은 매입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매입 의사가 있는 건물이라면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고정비용을 인쇄물로 제공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물주에게 제공을 받아서 최대한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시고요. 구두로 설명받지 마시고 인쇄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의 고정비용은 소유주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면 엔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하나 파는 게 뭐 쉽나요? 중개 수수료가 1,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매수 전에 중개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은 모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세금을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대략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타소득 유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타부동산 유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득과 양도 등의 큰 계획만 세우시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공부해 가면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보통 월세 시세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물건지가 있는 주변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직방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원룸을 선택하시고요. 큰 원에는 매물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그 원을 클릭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매물의 사진과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 매물 하나를 정해서 클릭해 보시면 보증금과 월세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관리비가 나오는데 이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월세와 더해서 총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을 보시고요. 나의 건물과 비교해서 방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건물 세대 정보에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건물의 상세 주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서 건물의 실제 모습 등을 로드뷰 등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물 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물건과 컨디션을 비교해 보시고 시세를 가늠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허위 매물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시세를 믿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3번 질문 때문에 놀라서 답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매매 검토 중인 건물이 다가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고시원 건물로 되어 있는데 주인 세대가 있어 근린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시원 건물이라고 하셨는데요.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고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구는 주택이고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두 가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릅니다.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하므로 방마다 치사시설 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의 치사시설은 공용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고시원이 원룸과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용도가 같다고 해서 두 건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다가구를 매수하고 싶으신데 고시원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출발점이 아예 잘못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다가구로 기재된 건물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의 비율이 높아서 근린상가 건물로 분리되어서 따로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린의 비율이 높아도 주택은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만 따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다고 했죠. 상가주택에서 주택의 범위가 중요하겠네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의 정의는 재산세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세법 106조 2항을 보시면요.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종부세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건물 전체가 근린상가로 분류되어서가 아닙니다. 주택 부분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서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 나오는 건 똑같은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든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져서 재산상의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경우에는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너무 쓴소리를 하게 될까봐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건물을 잘못 매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애정어린 충고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건물을 살 준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다고 해도 이 건물 매수는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매수하려는 마음으로 건물을 보러 다니지 마시고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먼저 해보세요. 일반인들은 아파트에만 살았기 때문에 부동산법을 전혀 모릅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건물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는 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나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수하셔도 막상 운영해보면 어렵습니다. 건물 매수 단계에서는 중개사의 말이 맞는지 본인이 검증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건물을 운영할 때는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한두 번 정도밖에 계약을 안 하잖아요. 다가구 건물주는 수시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으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임대업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운영하실 때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야무지게 운영을 하셨으면 점점 일이 쉬워지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운영을 하신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단계에 필요한 공부나 실력은 쌓으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일이 쉬워지지 계속 어려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가끔 부럽다, 건물주가 꿈이다 이런 댓글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다기보다 약간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스무스하게 운영을 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부동산에 관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공부했고 다가구는 이렇게 수리나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기본 베이스 지식을 깔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하는 것이고 프로 임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영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채널에서 부동산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만 다가구 건물주에게 딱 맞는 지식을 전하도록 저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시원이 원룸이랑 아예 용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또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고시원 건물이 있는 현장에 한번 나와봤어요. 건물의 용도가 현장에서 바로 궁금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그 앱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보시는 이 고시텔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어디서 검색하냐면요. 스마트 국토 정보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토지 정보랑 간단한 건물의 정보까지 제공을 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이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궁금할 때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동시 녹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지하 1층이 있네요. 지하 1층에는 그냥 기계실이고요. 지상 1층하고 지상 2층은 제2종 근생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3층이 단독주택입니다. 3층에서 거주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생하고 단독주택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 주인 세대가 있는 그런 고시원 건물인가 봐요. 다른 건물이 궁금할 때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건물이 조금 이제 용도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5층 건물이죠. 다가구는 3계층이 주거용이라고 했는데 5층이면 이제 이런 경우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아까 그 스마트 국토 정보 그 앱을 켜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4층이 다가구고요. 5층이 제2종 근생으로 되어 있어요. 5층에 제2종 근생으로 쓰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 이제 전체 건물이 다가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늘 푸른 이 건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건물이 2, 3, 4층이 다가구, 이제 올 다가구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길에 다니시면서 건물 용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스마트 국토 정보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건축물 용도를 찾아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그걸 습관을 들이셔서 중개사가 브리핑하는 그런 것만 믿지 마시고 본인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